지방의 역설 파트 2. 식물성 기름은 1920년대 와서야 식품화가 되었는데 갑자기 만병통치약으로 권장되고 있었다. 학계의 추정치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은 1910년 이전만 해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9년에는 미국인들의 총 칼로리에서 7에서 8%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흔한 형태의 식물성 기름으로는 마가린, 크리스코, 쿠키, 크래커, 머핀, 빵, 튀김, 과자, 전자레인지, 팝콘, 즉석식품 등에 쓰이는 고체 상태의 기름 즉 경화유였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면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초반부터 보건 전문가들은 식물성 기름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에는 발암 가능성처럼 우려할 만한 부작용도 있는데 가열했을 때 실험용지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켰음이 이미 1960년대 초 여러 실험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1980년대 미국 남부의 면화 농장에서 생산된 면시류가 고래 기름을 대체했다. 미국인은 여전히 요리나 제빵에 기름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몇몇 기업은 기름과 소지방을 혼합하여 합성 라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1893년 스위프트 앤 컴퍼니는 코튼 스위트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기업들은 이미 1860년대부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소비자들 몰래 버터에 면시류를 첨가하고 있었다. 여기에 1960년에 미국 심장협회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면서 식물성 기름은 요리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 영양학 연구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원금은 한정이 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식품회사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 스탬러와 키스가 구축해놓은 커넥션이 미국인의 식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인들은 1960년대 초 미국 심장협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기 시작했지만 식물성 기름은 조리나 제빵에 쓰기에는 너무나 기름지고 또 너무 쉽게 산패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름지고 산패하는 기름은 오래 지속되는 고형 지방버터, 수지, 라드만큼 유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름을 고형화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을 수소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실현하게 되었다. 식물성 기름의 수소화 공정은 독일 하노버의 화학자가 고안했는데 이를 P&G가 미국에 들여와 1908년에 2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 면시류를 고체화한 크리스코를 출시했다. 그리고 주부들에게 제품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출시 4년 만에 판매량은 40배가 증가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경화유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경화유가 등장해 돌풍을 일으켰다. 바로 마가린이었다. 마가린은 조리용이 아니라 버터를 대신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1960년 미국 심장협회는 마가린을 현명한 식단의 일부로 인정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식단 심장 가설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다중위험인자 조정 실험이었는데 실험 결과는 의외였다.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사망률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 또한 1981년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한 10여 건의 연구에서 낮은 콜레스테롤과 암, 그 중에서도 주로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1968년에는 생쥐에게 옥수수유를 먹였을 때 암세포의 성장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로는 식물성 기름과 암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1968년부터 생화학자 아이번 프란츠는 미네소타주 정신병원 6곳과 요양원 1곳의 남녀 9,000명을 대상으로 식단 실험을 했다. 실험군에는 부드러운 마가린, 달걀 대체품, 지방이 적은 소고기, 식물성 기름으로 채운 유제품을 주었고 대조군에는 18%의 포화지방이 함유된 전통적인 미국 음식을 제공했다. 4년 반이 지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심혈관 사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전체 사망률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여러 실험이 있었다. 시카고 인근 웨스턴 전기회사에 근무하는 2,000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식단 중 포화 지방산의 양과 관상 동맥 질환 사망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1만 명의 남성 공무원을 추적 관찰한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니온산이라 불린 연구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는 남성들과 호놀룰루와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간 일본인을 비교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앓는 비율은 더 낮았으나 뇌졸중의 위험은 더 높게 나왔다. 란셋지는 니온산 연구와 이스라엘 공무원 실험이 발표된 뒤 그 근거를 조사하며 위험 인자를 제거하면 심장 질환이 없어진다는 증거는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한 란셋은 식이지방을 줄이면 필수 지방산의 결핍과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지방을 줄이면 불가피하게 탄수화물의 섭취가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5장 저지방 식단이 워싱턴에 입성하다. 1970년대 후반 연방의회는 미국인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개입하면서부터 저지방 식단의 새로운 길이 열려 과학 영역에서 정치와 행정의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모든 일은 1977년 영양과 인간의 필요에 관한 의제를 다루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해 7월 위원회는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의 주최로 치명적 질환과 식단의 중요성이라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이후 위원회 직원 닉 모턴이 조사 작업과 보고서 제출을 맡았다. 그는 전적으로 마크 헥스테드와 식단, 식이 가설 지지자들에게 의존했다. 위원회는 건강한 식단을 받아들여 식단을 작성했다. 총지방을 30%, 포화지방은 10% 이하로 제한하고 탄수화물은 55에서 60%까지 늘린 식단이었다. 미국인들의 식문화가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저지방식이 대두되었는데 과학적 자료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미국의 식량 소비에 관한 자료를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건강했던 과거 미국인의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색 육류를 훨씬 많이 먹고 채소는 훨씬 적게 먹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심장질환 전문가인 오스틴 플린트는 뉴욕시에서 진료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1800년대 중반의 심장 이상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전역에서 뒤져봤지만 단 몇 건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20세기 초 심장 발작의 주요 연령대에 해당하는 미국인은 수천만 명이었지만 심장 발작은 흔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심장질환은 육류 섭취가 급감한 시기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농무부를 영양주관 기관으로 삼았고 헥스테드는 부처의 영양 분야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한편 농무부가 식단을 정하는 것에서 데이터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적인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아렌스가 의장을 맡았고 1980년 헥스테드는 아렌스 위원회의 지지가 없었음에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을 공표했다. 이 지침은 농무부의 식품 피라미드인 마이 플레이트의 기초가 되었다. 헥스테드의 농무부에 저항하는 단체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과학 아카데미였다. 국립심폐혈연구소는 전문가들을 워싱턴에 불러 모았고 여기서 합의문이 낭독되었다. 합의문의 내용은 지방을 낮춘 식단을 통해 관상 동맥 질환을 예방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저지방 식단은 임상 실험을 통해 검증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식단이 되었다. 6장 저지방 식단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의 뒤를 이어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단이 1980년대에 대대적으로 유행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해 모든 미국인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까지 25년 동안 미국 심장협회의 팜플렛에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 지방 섭취량을 조절하라는 내용이 실렸다. 간단히 말해 미국 심장협회는 지방을 피하기 위해 당분을 먹으라고 권장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정제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이윤의 물결에 편승하여 심장 건강에 좋아요 인증 마크로 막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미국 심장협회의 저지방 지침의 활동으로 기름기가 적은 새로운 가축 품종, 저지방 우유, 저지방 베이커리 상품의 개발, 마가린 장려, 달걀 노른자 제거, 학교 급식과 푸드 스탬프, 군인 및 제향군인 시설 급식의 개혁 등 많은 변화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영향 때문에 1998년 미국 소아과 학회는 저지방 권장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2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포화지방은 총 칼로리의 10%, 지방은 20에서 30%로 제한하는 식단을 권장한다. 영국의 생화학자이자 영양 전문가인 앤드류 프렌티스는 고지방 동물성 식품의 결핍이 그가 연구한 감비아 영아들의 성장 부진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추측을 했다. 1998년 휴스턴에서 열린 소아 영양 심포지엄에서 지방이 총 칼로리의 30% 이하인 식단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았으며 지방 함량이 22%인 식단은 성장 부진과 연관성을 보였다. 부유한 국가인 독일과 스페인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지방 섭취량이 총 칼로리의 40% 이상이라는 점이 발표되었다. 8장 포화지방에서 벗어나 트랜스 지방으로. 제조사들의 경우 포화지방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이 시작되자 생산비를 올리는 올리브유 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상온에서 고체 형태인 라드, 수지, 스위트 등의 포화지방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식물성 기름을 경화시켜야 했다. 경화 공정이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1929년에 와서야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으나 P&G는 베스트푸드가 사용한 방식대로 트랜스 지방이 해롭지 않다는 연구를 하도록 연구 자금을 지원했다. 그렇게 트랜스 지방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상충되는 연구들로 넘쳐나게 되어
누구도 확실한 결론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트랜스 지방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고 점차 많은 세력이 트랜스 지방에 반대하는 연합을 형성해 시장에서 퇴출하게 만들었다. 9장 트랜스 지방에서 벗어나 더 나쁜 것으로. 트랜스 지방을 이용해 슈퍼스타가 된 인물이 월터 윌렛이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마가린을 통해 연간 3만 명이 죽는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데이터를 과장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윌렛은 트랜스 지방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트랜스 지방의 퇴출 운동으로 식품업계는 새로운 기름을 찾아야 했다. 식품업계는 액체인 기름을 고체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다.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통해 새로운 기름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식품회사의 실험실에서 개발된 새로운 지방과 지방 대체제들의 문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식물성 기름을 가열하면 유독성 산화분해 산물이 생성되는데 그중 하나가 알데히드라는 화합물로 DNA를 손상시켰다. 다른 하나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이다. 튀김기가 있는 모든 식당은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물질이 고객과 식당 직원의 폐를 손상시키는 지의 여부는 분명히 보건의 문제이다. 한 분석에서는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에서 총 103개 종의 휘발성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유화학자들은 식물성 기름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4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화합 부산물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가열한 아마시유, 옥수수유, 특히 대두유에는 독성이 있어 실험용 쥐의 성장을 저해하고 설사를 유발하며 간 증대, 위궤양, 심장 손상,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해결책은 라드나 버터처럼 안정적인 고형 동물성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10장 포화지방이 좋은 이유. 엔설키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지방을 자유롭게 먹었다. 동물의 지방과 버터 그리고 달걀을 먹고 건강하게 살았다. 그런데 저지 방식이 권장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권장되면서 비만과 당뇨 등의 대사증후군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저탄수화물식으로 건강을 찾은 이들의 사례는 너무나 많다. 1863년 장의사 벤팅은 탄수화물을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고 그 경험을 책으로 냈다. 대중에게 붙이는 비만에 관한 편지였다. 런던의 의사인 너세니얼 요크 데이비스도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의 비만 치료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통해 감량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1919년 뉴욕의 내과 의사 블레이크 도널드슨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빠져들어 체중을 감량했고 듀폰에서 일하던 미국 의사 알프레드 페닝턴도 환자들에게 저탄수화물식을 처방했다. 블레이크 도널드슨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한 환자들은 체중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들도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대체하면 대부분 증상이 개선되었다. 역사학자인 앨리스 바커가 수집한 모든 자료는 암과 기타 만성 질환이 고립된 원주민에게는 발견되지 않다가 서구의 탄수화물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주장과 일치했다. 애킨스 다이어트의 효과에 대한 많은 실험이 진행되었고 과학적으로 성능이 입증되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애킨스 다이어트는 지방 함량이 총 칼로리의 60% 이상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 저지방 식단은 모든 측면에서 건강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비만과 당뇨의 유병률이 폭증했고 심장질환 정복에도 실패했다. 1961년부터 미국 심장협회가 심장질환에 대항하기 위해 처방하고 1980년 농무부가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을 위한 공식 식단 지침으로 채택했던 식이요법은 실패하고 말았다.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인 엄격한 임상 실험은 미국인들에게 저지방 권고안을 공표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대다수 연구에서 저지방 식단은 비만, 심장질환, 당뇨, 암에 맞서는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다. 실험에 쓰인 저지방 식단은 스네겔 쿠키와 설탕 범벅인 음료수로 가득한 최악의 형태가 아니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살코기 등으로 이뤄진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권장되고 있는 모범적 형태의 저지방 식단이었다. 식단에서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려는 광풍은 우리를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식물성 기름이라는 위험에 노출시켰다. 식물성 기름을 튀김에 적절한 온도로 가열할 경우 매우 독성이 높은 산화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산화 부산물이 인체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고도로 불안정한 기름이 현재 패스트푸드점과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을 대신하여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젠가 가공식품의 역사에서 의도치 않은 최악의 공중보건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교훈은 고지방 식단이 저지방 고탄 수화물 식단에 비해 모든 면에서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매우 엄격한 과학적 근거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성 식품의 풍부한 포화지방을 먹는 것이다. 이는 전지방 유제품, 달걀, 기름진 고기의 섭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모든 기름진 금단의 식품을 먹으라는 것인데, 이 식품이 건강한 식단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버터를 먹고 전지방 우유를 마셔라. 온 가족이 함께 먹어라. 치즈와 내장, 소시지, 베이컨을 쌓아 놓아라. 이러한 식품들 중 그 어떤 것도 비만, 당뇨,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탄수화물이 이러한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 최근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설탕, 흰 밀가루, 기타 정제된 탄수화물이 주요 원인임이 거의 자명하다. 인류가 남긴 기록을 살펴볼 때 육류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역사를 망각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고기를 먹으며 고기의 기름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